그럼 우리나라도 알파-H가 필요하냐? 제가 2022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연합 포럼이 있었는데 최초로 이거 필요하다고 한번 최초로 발제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때 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보건의료 쪽에 뭐 제약 쪽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상황이 터져 보니까 이거는 산업이나 비즈니스의 문제고 국민들의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코로나 상황이 딱 터졌는데 지금 4년이 흘러가도록 코로나 백신 치료제 한 푼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가 R&D를 하고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여기거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위원회니까 이걸 서포트하는 전문 기관이 바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정통부 소속이에요. 이러다 보니 과기정통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R&D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고 있는 선수 심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과기부에서 떼어내서 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보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야 이것의 중립성이 유지가 돼야지만 부처 간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지. 박근혜 정부 때 저렇게 된 구조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저게 바뀔 거라 그랬는데 그때 인수위가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그냥 지금까지 구조가 그대로 3대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물론 과기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본인들이 한다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 위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게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는 선수 심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뭐 과기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게 떨어져 나와서 독립성을 가져야지 뭔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를 아직 잘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3층위가 있고 전문기관들이 있겠죠. 이렇게 복지부는 진흥원이 있고 교육부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고 연구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은 NIH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걸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가버넌스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다들 이 얘기를 하셨죠. 보건부 독립하겠다. 국민건강부 만들겠다. 바이오부 독립하겠다.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인데 그 분야의 거버넌스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이걸 띄어서 NIH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NIH까지 컨트롤 통합 거버넌스에 50조라는 돈을 퍼붓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알파-H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구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알파-H 사업이 출발이 되는 문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백신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뭐 연구 개발, 생산, 허가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모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업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저게 하나하나 규제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게 개발이고 이게 생산입니다. 얀센, 모더나, 사노피는 3월달, 4월달 개발이 들어갔다가 8월, 7월이면 바로 생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일단 지원단 출범은 일찍 했습니다. 근데 추경 편성해야죠. 기업 선정해야죠. 첫 지원한 게 우리 저쪽에 만들었을 때 우리 지원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우리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백그라운드가 좀 약합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전문가 포함해서 했을 때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이 필요하냐, 그 조직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부처에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 부처 위로 올라가야 된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진 겁니다, 이게. 부처에 놔두면 자기네끼리 서로 네 거 내 거 따지고 협조도 안 되고.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달리다가 배턴을 주면 마지막에 골 도달하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내가 들고 끝까지 뛰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특별 재원과 법이 필요하다고 보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과 법. 뭐 이런 것들이 국민 설문조사에서 나와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한국형 알파-H 도입을 해서 5가지 재현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제 요거는 이제 연구세별의 사업입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누구한테 권한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미션을 주고 미션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구조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스텝, 여기서는 우리는 PM이라고 그러는데 PM이 주가도를 하는 요 구조가 만나는 게 다르파형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3대 미션, 우리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그다음에 퍼블릭 니드, 그다음에 챌린지, 뭐 미국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관료주의를 타파할 거버넌스가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대통령실의 위원회를 좀 만들어주라. 여기를 컨트롤 타워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야 본부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만일에 한다면은 이거 신설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기부에서 이거 뭐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인터뷰에서 이 혁신 도전형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알파-H 전용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르파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문화다. 이걸 강조를 했고, 그 중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그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화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조직과 한국형 알파 조직의 차이를 봤을 때 특히 이 기획 체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특징이 있고, 뭐 기획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그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알파-H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기구가 됐어요. 오서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거라서 예산에 전적으로 디펜던트하게 되고, 사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보시면, 제가 2020년 2월 달에 처음 제안을 하고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끝나서 얼른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필요하다 하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요 문장을 하나 넣어놨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프레시존 메디슨을 선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게놈 프로젝트부터 엄청나게 정밀 의료가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해서 알파-H를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도 좀 이런 걸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게 마지막 결론을, 우리도 이런 대통령이 탄생하길 희망한다 한 다음에 요걸 들고 바로 그때 그 보건의료 쪽에 인수위했던 담당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 줄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근거는 만들어졌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라고 저는 좀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달에 알파-H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키맨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NIH, 이건 알파-H 부디렉터, 이거는 다르파의 디렉터를 했던 듀간이라고, 여성으로서는 다르파의 최초의 수장했던 분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하고, 제가 좌장을 보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는데, 다르파는 문화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좀 설명 좀 해달라 했어요. 문화라는 게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다르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용납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를 얼마든지 백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실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막 뒤에 막아줄 때 네가 한번 소신껏 해봐. 이건 뒤를 막을 자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르파 사업은, 알파-H는 최근이지만 다르파형 사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도했던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스카웃해서 데려가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이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건 문화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어디 한번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간단하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복지부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상당히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난 난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 뭐 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 이렇게 했고 우선 미션을 5개를 줬습니다. 정부에서. 첫 번째는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초격차 기술, 그다음에 돌봄, 필수 의료 이렇게 키워드를 줘가지고 5개의 미션을 정부가 정해줬어요. 이 5개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적인 제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PM을 뽑아가지고. 도전적인 거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실패해도 좋다. 도전해라는 거 아니에요. 다루파 사업에서 도전적인 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뭘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들은 사람의 절반이 에이 그거 안 돼요. 이래야 도전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루파 사업의 성공률은 10% 이하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 사업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재밌는 얘기가 나들은 게 요새 이제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박테리아도 심각하거든요. 항생제 내성이 하나도 항생제가 안 넣는 슈퍼박테리아도 번지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것도. 그랬더니 누가 박테리아의 내성이 안 생기는 항생제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이 말이 안 돼야 도전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또 질문 방법이 있어요. 그 뒤에. 예시를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보건안보 문제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거, 팬데믹 생기면 RNA 백신,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내성 항생제 뭐 이런 얘기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만 된 거고요. 미정복질환, 암 발생률을 50%로 낮추는 백신 개발하겠다 이런 거 되는 거죠. 통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통증. 초격차 기술,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AI 기술을 위해서 초거대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거. 이런 거, 생산 단가 줄이는 거, 뭐 이런 거, 근감소,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복지 돌봄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넘버원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가면은 애날 산과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산부인과는 전부 부인과로 가고 흉부외과는 전부 폐수술 쪽으로만 가고 신경외과는 척추만 하려고 그러고 머리 까는 사람 없어지고 소아응급에 밤에 열나면 소아과 의사가 저는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지금 당장 병문의 사태, 현 사태를 봐도 서울에 있는 대도시 대학병원도 지금 필수 의료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필수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제안해 보라는 거죠. 사업 추진 체계는 뭐 이렇게 돼서 추진단이 있고 지금 현재는 미국 아르파H도 NIH에 들어있듯이 우리도 진흥원 속에 이제 행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파견이 지금 9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여기 PM 선발하고 있는 중이고 필수 의료는 별도로 좀 빼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 그다음에 PM 중심. 하여튼 모든 게 PM 중심으로 돌아와서 PM이 전문적이 있어야 되고 자유로해야 되고 책임인데 이때 PM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에도 P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PM과 이 아르파형 PM의 차이는 기존 사업은 PM이 직접 연구자가 PM을 맡는데 이거는 연구자가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럼 PM이 뭐 하는 거냐? 투자자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보는 투자자. 그래서 다른 말로 Virtual CEO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CEO처럼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뭐 담대하게 도전해봐라 뭐 이런 얘기고 지금 말한 대로 5개 임무가 도전적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추진 체계는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실패를 용인하는 사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젝트는 분명히 목표가 있거든요. 논문을 쓰든지 뭐 항생제를 개발을 하든지. 근데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디어,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년 내는 여기까지 가고 1년 내는 저기까지 저쪽까지 간다로 정해놓는 거지 그 엔드 결과물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렵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각 프로젝트별로 페이스도 좋고 스테이지도 좋고 뭐 이렇게 단계를 해서 1단계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서 고 노고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프로젝트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3개 열어놓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1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일스톤 도달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나머지 2개 빼가지고 한 군데다 밀어준다든가 이런 오픈 경쟁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걸 우리가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고 고 노고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 실패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실한 실패. 그러니까 성실한 실패가 아닌 게 어딨냐고 다 물어보면은 그렇죠. 사전에 제시한 마일스톤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좀 철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과제처럼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라 못 내놨냐 이러고 탁 하고 평가를 하면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기구도 고민스러운 것이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니까 이제까지 적성성 평가하는 기존 R&D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툴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결과가 목표가 명확하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해내겠다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였었는데 이 틀은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적용하면 RFH 사업 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저건. 소위 말하는 기존의 R&D 틀, 기존의 그 소위 그 뷰로크라시, 관료주의 이런 거 다 규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해봐라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기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기 2월 15일로 제가 단장 임명이 됐고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 5월 초에 PM이 임명이 되면 이때부터 그냥 아주 바쁘게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PM 공고 마감되면 한 달 내내 이제 아주 집중 평가를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블라인드 테스트라서 일체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제 면담해가지고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고 실패 용인하고 PM 중심이라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 되겠고 그럼 미국의 RFH하고 한국 RFH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른 게 있냐?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미국이 난제 해결, 의료 형평성 이거 3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도 임무를 따져보면 1, 2, 4, 5, 3 이게 이 방법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게 다루파의 스피릿, 소위 말하는 다루파의 DNA가 우리 쪽에 들어오려면 가장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규정,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규정과 근거 없이 움직이지 말라 그래버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예산은 현상이 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사실 뭐라고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 있지요. 뭐 이렇게 하면은 성과 내는 것보다도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게 공공기관이다 이래버리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클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랬더니 진흥원 소중이 진흥원 규정에 의하면 1년에 3번 이상은 뽑는 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10년이면 10년짜리로 뽑자 그러면 아니면 3년이라도 뽑자 그러는데 매년 1년씩밖에 못 뽑고 누가 좋은 자원이 오겠습니까? 이게. 이런 규제, 이런 관료주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러냐? 일본도 똑같아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 그래 나오는 겁니다.